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펀더멘털 팀 발표를 맡게 된 성민석이고요. 어, 이번 발표에 도움을 주신 강동균님, 김동인님, 김서영님, 김동진님, 그리고 김용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된 논문은 딥마인드에서 발표를 하게 된 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 and Tree Search라고 흔히들 이제 알파고 논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논문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논문의 그 흐름과 조금 다르게 처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서론을 간단하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들인 롤아웃 정책과 뭐 SL 정책 네트워크, RL 정책 네트워크, 그다음에 가치 네트워크,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그다음에 뭐 대량의 CPU, GPU 사용과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까지 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 이제 네이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 and Tree Search라는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최강 바둑 인공지능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데이비드 실버나 데미 사사비스 같은 이제 강학습 쪽이나 이제 바둑 이쪽에 되게 유명한 이제 저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좀 이슈가 됐던 논문인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실버 같은 경우는 뭐 과학습을 좀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기서 레인포스 러닝 이제 렉처에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계신 분이고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경우는 딥마인드 공동 이제 창업자 중 한 명이죠. 이제 어릴 때 이제 천재 무슨 체스 신동가라는 이제 말도 들으면서 되게 이쪽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이제 점령한다는 이제 야심찬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획했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드디어 이제 논문으로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일단 이런 이제 바둑의 기본 규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일단 바둑에 있어서 일단 기본이 되는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바둑에 가로, 세로, 그다음에 노선이 겹치는 교차점 위에 흑돌, 백돌의 순서로 돌을 둡니다. 두 번째 규칙은 상대의 돌을 둘러싸면 잡을 수 있다라는 간단한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돌에 둘러싸인 점은 둘 수 없다라는 이제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땅이 큰 쪽이 이긴다. 이제 이때 땅의 계산은 흙의 수 혹은 백의 수 각각의 서로 둘러싸인 집의 수를 더하고 보통은 이제 백을 잡은 사람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덤이라고 해서 7.5집을 더 더해주는 이러한 중국 규칙을 따르는 룰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룰들은 이제 이런 알파고에서 적용됐던 이제 바둑 룰이고요. 어, 이러한 이제 간단한 규칙을 통해서 이제 알파고가 이제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에서 일단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숲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알파고에 적용된 기술은 크게 이제 심층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 마지막으로 트리 탐색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층학습과 강화학습은 후에 정책 네트워크나 가치 네트워크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트리 탐색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뒤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으로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갑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책 네트워크와 가치 네트워크, 그다음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조금만 더 이제 세분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정책 네트워크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어떤 바둑 고수들의 그런 경기를 모방하여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를 착수할 때 쓰는 네트워크이고요. 가치 네트워크는 그 바둑판의 각 부분을 평가를 하고 특정 부분의 그 승리 확률을 계산하는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이러한 이제 바둑에 이제 바둑을 둘 때 여러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여러 변화에 따라서 다음에 두어질 수를 예측하는 데 쓰는 이제 기술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실제로 논문에서 이제 삽입되었던 어떤 피규어를 갖고 왔는데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와 같은 네 단계, 뭐 셀렉션, 익스펜션, 이밸루에이션, 백업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그림은 이제 뭐 정책 네트워크나 가치 네트워크를 약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이제 알파고 이제 핵심 키워드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파고를 학습할 때 핵심 알고리즘이 되는 어, 핵심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바둑이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 방대한 게임 트리를 이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임 트리 탐색을 어떤 범위를 되게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일단 넓이 탐색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깊이 탐색 범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넓이 탐색 범위를 줄일 때 현재 지금 상태에서 다음 착수 위치를 찾을 때 이제 쓸데없는 수가 아닌 이제 둘만한 수를 이제 좀 더 이제 찾는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작용이 되고 깊이 탐색 범위를 줄일 때 있어서는 일단 어떤 해당 착점의 승률을 계산하여 이제 이길 만한 곳을 계속 둬보는 네트워크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넓이 탐색 범위를 줄일 때 세 가지의 이제 세 가지 어떤 방, 그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이제 단순 패턴 파악을 하여 이제 두는 방법, 그다음에 뭐 바둑의 기본 패턴을 학습하여 두는 방법과 이제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이제 네트워크끼리 이제 자가 대국을 하여 셀프 플레이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국을 하여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탐색 범위에 있어서는 일단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판의 부분을 승률하는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롤아웃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롤아웃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바둑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패턴을 파악하는데 쓰는 이제 정책입니다. 이런 롤아웃 정책은 그냥 알파고가 이제 어떤 바둑에서의 어떤 표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그 수가 놓일 확률을 예측하고 그 확률을 출력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알파고가 이제 어떤 그냥 바둑에서 어떤 표면적인 특징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스톤 컬러나 뭐 무슨 원스 그다음에 트랜스틴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이제 여기서 어, 보고 이 피처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이제 약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바둑 규칙에 따른 단순한 확률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수의 예측 확률이 한 24%로 다소 떨어지는 다소 떨어짐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롤아웃 정책은 완전히 이제 알파고가 사용하는 정책 네트워크는 아니고 추후에 이따 플레이아웃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추후 플레이아웃에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과 함께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L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SL 정책 네트워크가 더 이제 중요한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이 탐색 범위를 줄이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이제 패턴만 보고 이제 알파고가 지금까지는 수를 이제 뭐 어떤 수를 둬야 될지 줄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게 아니라 어떤 바둑의 기본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파고가 이제 이런 SL 정책 네트워크는 알파고가 한 수 한 수 착수를 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CNN 합성곡 신경망을 이제 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는 이제 알파고의 그 어떤 정책 네트워크를 구조를 이제 좀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그냥 CNN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그 다음 수가 어디에 이제 착수가 될지 예측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좀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제 밸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여기 폴리시 네트워크에 파란색 박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좀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SL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단계로 돼 있는데 처음에 입력층에 48채널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어디다 둬야 될지,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불리한 상황인지 여러 가지 피처를 나타내는 게 48가지 정도의 피처가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48가지가 되기 때문에 총 48채널이 이제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 곱하기 5에 192종류의 필터와 렐로 함수가 이제 적용이 되고, 2층부터 12층 레이어는 이제 3 곱하기 3의 이제 필터가 192종류로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1 곱하기 1, 그다음에 한 종류의 필터가 그다음에 위치에 의존하는 바이어스를 찾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이제 그 값을 이제 찾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입력층이 들어가면 피처를 뽑아내는 단계가 지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음 수가 어디에 둘지 이제 확률을 리턴을 해줍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약간 뭐 제가 약간 예시를 들어놨는데, 뭐 그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둘 확률이 높은 곳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 점뿐만 아니라 지금 319 곱하기 19, 한 360개 정도에서 모두 다 이제 리턴이 그 출력이 확률이 리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1% 미만인 값은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표시를 안 한다고 해서 똑같이 이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SL 정책 네트워크도 하나의 CNN인데, 여기에서 쓰인 학습 데이터가 조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SL 정책 네트워크에 이제 400만 개의 필터 가중치가 있습니다. 여기 네트워크만 파라미터만 계산했을 때 이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량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마인드 쪽에서는 이제 인터넷 대국 사이트인 KGS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냥 데이터를 확보한 게 아니라 이제 KGS에서 이제 6단 이상의 이제 고수 플레이어들의 16만 대국 기보를 확보를 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당 이제 보통 200수 정도를 두므로 이제 16만 곱하기 200 정도를 하면 대략 3,200, 뭐 3천만 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90도 회전과 반전을 이제 같이 해서 각각 8배 증폭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제 2억 4천만 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도 모였고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L 정책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은 이제 크게 4가지 단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면을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개의 국면 중에서 대략 한 16개 국면으로 무작위로 이제 잘라서 미니 배치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네트워크의 경우에 출력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면을 이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계산하고, 세 번째에서 오차를 이제 계산하여 이제 앞서의 그런 출력과 그다음에 정답 레이블과의 오차를 좀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서는 SGD에 의한 파라미터 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16개 그 각 국면을 계산을 하면 이제 오차가 각각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오차를 이제 오차 역전파법을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 갱신을 합니다. 딥마인드 쪽에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8천만 세트가 반복될 때마다 이제 학습률을 절반으로 하고, 전체 이제 3.4억 세트, 앞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스텝 2에서 4를 하나의 세트라고 보는데, 이런 3.4억 세트를 반복했을 때 비로소 이제 SL 정책 네트워크의 학습이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계산량만 봤을 때 CPU 한 개 사용했을 시 약 60년이 걸리는 계산량이고, GPU 하나만 사용해도 약 3년이 걸리는 엄청난 계산량입니다. 이런 학습 과정을 조금 더 이제 글이 아닌 좀 모식도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그냥 약간 모식도로 표현한 건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냥 데이터를 학습만 해도 이제 당시 유럽 챔피언 2단이었던 판후이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정책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세돌이나 이제 커제와 같이 되게 고수 플레이어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되게 좋은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만 학습을 해도 충분히 일반인이 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둘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혹시 질의응답을 지금 잠깐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한 채널당 기보의 어떤 한 국면을 보는 걸 텐데, 네네, 그러면 지도학습이면은 이게 기보니까 이제 흑돌, 백돌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플레이어가 흑돌을 두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럼 그 기보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도학습까지 정답이 있을 텐데, 그 정답이라고 하면은 백돌의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흑돌의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네. 좀 나오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 아, 몬테카를로 네. 트리 탐색 쪽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아, 간단하게만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백돌이 맞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하나 이제 게임 트리 방식이 원래 하나 백돌 두고 흑돌 두고 그다음에 네. 백돌 흑돌도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SL을 사용을 해서 나온 그 네트워크는 네. 파라미터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논문에서는 대략 이제 한 4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셀 정책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는 한 400만 개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SL 정책 네트워크가 아닌 이제 RL 정책 네트워크 쪽인데 어, 지금까지 이제 단순 패턴을 파악하여 이제 그 다음 수를 두는 방법과 그게 아닌 이제 CNN을 통해 가지고 바둑 기보의 패턴을 학습하여서 그 다음 어떤 수를 착수할지 알아내는 SL 정책 네트워크까지 저희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RL 정책 네트워크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L 정책 네트워크는 이제 앞서 이제 SL 정책 네트워크에서 학습한 기보에만 이제 오버피팅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가 대국을 이제 실시합니다. 이는 그 앞서 이제 CNN들 바둑의 기보 패턴을 학습한 CNN들 간의 대국을 승패에 따른 이제 강화 학습을 실행을 하는데요.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앞서 이제 학습한 SL 정책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그 정책 네트워크로 이제 파라미터를 초기화를 해서 다시 이제 그런 SL 정책 네트워크끼리 다시 학습을 이제 그 경쟁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했던 KGS 바둑 데이터 셋이 아닌 이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뒤에서 좀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 약간 이제 정리한 모식도인데 첫 번째 스텝에서는 지금 아군 모델이라고 했는데 아군 모델 이제 로와 이제 상대 모델 로 마이너스를 SL 정책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시그마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맨 처음 스텝에서는 그냥 SL 정책 네트워크 하나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것도 하나 갖고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간 박스가 이제 하나의 세트인데 이제 빨간 박스 같은 세트를 이제 만 번 반복하라는 건데 이런 하나의 세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대전 상대 이제 파라미터 이제 로 마이너스를 이제 상대 모델의 집합 5에서 이미 결정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좀 많아졌을 때 얘기인데 그냥 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기 대전 128번 반복이 중요한데 이렇게 스스로 이제 SL 정책 네트워크끼리 이제 그 자기 대전을 하면서 이제 128번 동안 이제 자기 대전을 하면 이제 승률이 계산이 될 텐데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이제 그 네트워크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돌 때 개로 다시 경쟁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 그러니까 첫 수부터 이제 파라미터 로우의 정책 네트워크를 아군으로 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그 로 마이너스를 상대로 해서 첫 수부터 자기 대전을 해서 계속 끝까지 이제 그 바둑을 이제 두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때 승패는 어떤 변수 z에 보관을 하여 그다음 이 승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루프가 종료가 되면은 z를 기초로 그 레인포스트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마다 이제 한 세트가 이제 끝나는데 이러한 세트가 10,000번 이상이 반복돼야 되고 세트가 이제 500의 배수가 될 때마다 이제 롤을 상대 모델 집합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시키게 합니다. 이런 학습 시간은 총 50개 GPU를 썼을 때 약 1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는 이제 기존의 SL 정책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SL 정책 네트워크와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좀 파라미터 업데이트 시킨 정책 네트워크의 승률을 비교했을 때 80% 이상의 승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근데 추후 이때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과 조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의 좀 더 의의는 이렇게 RL 정책 네트워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기보에만 의존하지 않은 오버피팅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더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아닌데 이제 가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바둑을 둘 때 알파고가 게임 트리의 넓이 탐색을 줄이는데 이제 약간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길 만한 수를 더 두는 곳, 그러니까 얼마큼 더 깊이 더 볼까 이제 했을 때 그 깊이를 탐색하는 범위를 줄이는데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깊이 탐색의 범위를 줄일 때 가치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가치 네트워크는 이제 기존의 RL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의 부분에 해당하는 승률을 계산했는데 이때 이제 확률 함수 대신 이제 보상 함수로 정의를 해서 이런 보상의 예측이 잘 맞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는 뭐 DQN과 유사한 형태지만 RL 정책 네트워크의 이제 플래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치 네트워크는 이제 결국 여기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하면 좋은 것은 결국 이 바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가 함수 같은 거를 그 이 딥마인드 쪽에서 정의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기존까지는 논문에서 이렇게 바둑 AI를 이제 만들 때 있어서 평가 함수라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밸류 네트워크라고 이 가치 네트워크를 만들므로써 이제 바둑에서 이제 어떤 평가 함수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SL 정책 네트워크에서 학습한 KGS 기보 데이터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셀프 플레이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RL 정책 네트워크 간의 자가 대국을 해서 생성된 기보로 이 밸류 네트워크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이 밸류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SL 정책 네트워크와 구조만 유사하고 마지막 단의 아웃풋만 좀 다른데요. 이제 똑같이 입력층부터 제 12층까지는 거의 똑같고 마지막 제 14, 15층에서 전체 그 플리 커넥티드를 채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통과시켜서 승률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때 나온 승률에서 1에 가까울수록 입력 국면에 두는 쪽이 더 승률이 이제 크다는 걸 두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내가 두는 게 아니라 상대가 둘 때 승률이 더 높음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없으신?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은 셀프 대국을 할 때 네네. 매 수마다 이제 그 승률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승률이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50% 이하면은 내가 지금 불리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AI 바둑끼리도 두다 보면은 네네. 본인들이 승률은 90%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걔가 그럼 뭐 깊게 못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넓게 못 봐서 그런 건지 뭐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은 서로 셀프 대국을 했을 때 각자 네, 승률이 높다고 이제 그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한쪽이 네, 우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랑 두고 있는데 A랑 네, B랑 둘 다 승률이 90%야. 네, 근데 실제로는 A가 이기고 있어요. 그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러면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셀프 대국을 했을 때 그 두 네트워크의 상태 파라미터가 동일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128번마다 이제 반복을 해서 그때의 이제 어떤 승률을 이제 Z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두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뭐 최신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최신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내가 지금 두는 네트워크의 갭은 한 128번 정도의 벌써 루프가 이제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판단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일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좋은 네트워크를 다시 선택해서 이제 걔로 다시 갱신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약간 일부러 좀 시간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걸 둔 게 이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똑같아 버리면은 그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갱신이 안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텀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알파고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비중 있게 넣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몬테카를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방식은 그냥 난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냥 계산하려는 값이 어떤 닫힌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에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원주율을 구할 때도 이런 몬테카를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원주율을 이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원주율 값을 근사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알파고 논문에서도 이제 이러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이름에 걸맞게 몬테카를로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이걸 좀 이해하기 앞서서 바둑 게임 특성을 조금 고려를 하면 바둑은 이제 2인 제로섬 유한 확정 완전 정복 게임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두 명이서 하고 결국 승자와 패자가 완전하게 유한 결정돼 버리는 어떤 서로 정보가 그리고 둘 때 어디다 두는지 다 알기 때문에 완전 정보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 트리에서의 그 리프 노드를 단순히 이제 한쪽의 승률만으로 이제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흑과 백의 승률의 합이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흑이 두고 백이 두고 이제 한 층씩 내려가면서 이제 게임 트리가 이제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둑의 게임 트리를 만들어 나갈 때는 한쪽의 승률만을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논문에서는 그냥 트리가 아닌 이제 민맥스 트리라고 최소 최대 트리라는 이제 민맥스 트리라는 걸 적용하는데 일단 나의 차례일 때는 트리를 탐색할 때 승률이 극대화가 되는 곳으로 찾고 그다음에 상대의 차례가 된다면 상대의 차례에서는 승률이 민이 되는 최소화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든 리프 노드에 이제 흑의 승률이 부여가 돼 있으면 흑의 차례일 때는 자신의 그 노드의 승률이 최대가 되는 값, 백의 차례에서는 그 자식 노드의 승률이 최소가 되는 값을 취하면서 반복해 진행해 나갑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점점 리프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탐색해야 되는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효율적인 탐색을 위해서 뭐 알파 베타법을 사용해서 탐색 영역을 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민맥스 트리와 앞에 몬테카를로 방식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혼합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플레이 아웃이라고 이제 특정 국면에서 흑의 순서와 백의 순서가 짧은 시간으로 교대로 이제 수를 선택하고 종구까지 진행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이제 바둑과 같이 게임 트리 탐색 범위가 상당히 넓은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상대방이 둘 것 같은 수를 두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예측을 한 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에 따른 트리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이제 말합니다. 쉽게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저렇게 한 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알파고는 이런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약간 유리한 이제 수를 찾아 나가는데 이제 찾아 나갑니다. 좀 더 이제 저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선택을 할 때 있어서는 현재 바둑판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 이제 착수하는 걸 이제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UCB1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승률과 바이어스가 동시에 이 합이 동시에 가장 큰 값이 선택될 때까지 선택되게 만들면서 이제 선택을 해 나갑니다. 이때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정책 네트워크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탐색 경로의 마지막 노드까지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이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착수 위치를 찾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이는 이제 넓이 탐색 범위 줄이기와 약간 비슷한 이제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평가 단계는 이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해당 착점의 승률을 계산해 나가면서 깊이 탐색 범위를 줄여 나갑니다. 이때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이제 가치 네트워크가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갱신 단계는 이제 결과가 얼마나 좋은 수였는지를 파악하는데 이제 결과가 좋은 수였다면 그걸 갱신을 하고 나쁜 수였다면 갱신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탐색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이걸 좀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해서 조금 더 이제 도식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선택이 있어서는 셀렉션 부분에 있어서 자식 노드 선택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UCB1 그 알고리즘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트리를 깊게 전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때 UCB1 그러니까 UCB1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한다는 것은 승률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이어스 이제 이 두 개 다 모두 이제 최대화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승률이 높은 수를 선택하긴 하는데 시도 횟수가 적은 동안에는 다른 수도 시도를 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새로운 노드의 전개 처리인데 이제 약간 익스펜션 단계인데 결과적으로 앞서 이제 승률과 바이어스가 동시에 큰 어떤 유망한 자식 노드가 더 보다 깊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한 번도 탐색되지 않은 자식 노드를 포함하여서 모든 자식 노드를 한번 전개를 해나갑니다. 중요한 것 같은 수를 중심으로 점점 노드를 깊게 전개하고 성장해 나가는 트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플레이아웃이 여기 적용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단계인데 뭐 시뮬레이션 단계라도 하는데 이제 자식 노드의 평가 처리에 있어서 이때 이렇게 전개된 마지막 노드에서 플레이아웃을 실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레이아웃은 이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종구까지 끝까지 수를 한번 진행시켜봐서 그 끝을 한번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플레이아웃을 실시한 그 어떤 승패를 Z에 보관을 하는데 이 탐색 결과의 갱신 처리에 있어서 이제 말단의 리프 노드뿐만 아니라 노드를 하나씩 추적해 나가서 그 루트 노드 이르기까지 각 노드에 대해서도 이제 승수와 시도 횟수 약간 이제 UCB1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이 두 값을 계속 갱신을 시켜 나갑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서는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승률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한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승률도 승률이지만 승수, 패수 자체의 합이 더 많은 수를 선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정리를 하자면 어떤 랜덤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루트 국면에서 가장 시뮬레이션 횟수가 큰 수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약간 딥마인드가 이제 딥마인드만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수도 뭐 2억 4천만 개고 엄청난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 논문의 어떤 컨트리뷰션 중 하나는 이렇게 엄청난 수의 CPU와 GPU를 같이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들을 학습시켰다는 데 있는데요. 되게 CPU와 GPU가 각자 잘하는 일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다는 점에서
되게 그 점이 되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CPU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부분을 이제 그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병렬 처리를 하였고, GPU에서는 이렇게 SL 그 정책 네트워크가 RL 정책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학습해 나가는데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뉴스에서 하나 갖고 온 건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딥마인드만이 가능한 건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용된 CPU와 GPU 수는 CPU의 경우 한 1200개 정도가 사용되었고, GPU의 경우 한 176개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그때 이 인프라 비용만 했을 때도 한 58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구글의 이제 약간 자회사답게 정말 컴퓨팅 파워를 약간 승부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간단하게 했던 실험들인데요. 이제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모든 이제 약간 모든 걸 이제 엘로 레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엘로 레이팅이 뭐냐면 어떤 여러 플레이어의 승패를 바탕으로 각 플레이어의 실력을 점수로 이제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런 엘로 레이팅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성능 평가를 이제 실시합니다. 엘로 레이팅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00점 차이의 경우에는 뭐 강한 쪽이 64%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긴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세돌이나 커제와 같은 그 바둑 기사 같은 경우가 3000점에서 3500점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이때 이세돌 구단 그 기사와 이제 대전했던 2016년 3월 시점의 알파고는 대략 한 4000점 정도의 엘로 레이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엘로 레이팅을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실험을 대충 하는데, 의외로 학습시켰을 때 그냥 학습시킨 알파고보다 약간 앞서 디스트리뷰티드 알파고라고 이제 여러 이제 CPU와 GPU를 사용한 어떤 그런 알파고가 더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롤아웃, 그다음에 밸류 네트워크, 폴리시 네트워크, 이렇게 3가지 어떤 컴포넌트가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3가지 다 있는 게 되게 좋겠지만, 밸류 네트워크보다는 폴리시 네트워크, 그다음에 롤아웃보다는 그다음 밸류 네트워크, 이런 순서로 되게 성능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준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실험에서도 그냥 싱글 머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뭐 CPU 이렇게 학습시킨 게 아닌 여러 개의 GPU에서 CPU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이 훨씬 더 이제 엘로 레이팅이 높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은 여기저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글을 갖고 왔는데요. 요약을 일단 하자면, 그냥 정확히 이제 한 6개, 처음에 밸류 네트워크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이 밸류 네트워크에서 통해진 트리의 어떤 값들, 평가 값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롤아웃 정책을 한번 시행해서, 그다음에 4번째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까지 한번 적용을 해서 이제 쫙 범위를 줄여나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의 어떤 승률 같은 걸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두는 거를 이제 이렇게 6단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냥 좀 진부한 걸 제가 적어놨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이건 논문의 결론이 아닌 제가 정리한 여기저기서 정리한 글을 좀 정리해봤는데,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 성능 향상도 이제 알파고는 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되게 좀 특이한 것들은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바둑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알파고 논문을 기점으로 이제 추후에 뭐 많은 바둑 AI들이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이제 이용하여 이제 바둑 문제를 이제 접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가치 네트워크처럼 바둑에서의 어떤 평가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광학습을 이제 적용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엄청난 양의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분산된 어떤 CPU와 GPU를 사용하여 학습했다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컨트리뷰션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수를 뭐 제4국 78수를 신의 한 수라고 드는데, 이제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게 얼만큼 대단한 제 수였었냐면, 이것도 여기서 나온 장면이지만, 지금 저 수를 들 확률이 이제 보통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을 때
알파고도 7번밖에 찾지 못했던 한 0.0007% 정도밖에 안 됐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알고 나니까 저게 신의 한 수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는, 정말 10,000번 시뮬레이션 했을 때 7번밖에 안 나온 수니까 당연히 저때 이제 알파고도 이제 가치 네트워크나 이제 정책 네트워크들이 약간 혼란을 겪고 이제 에러를 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점점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제 알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알파고 제로라고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제로의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심층 학습 부분, 딥러닝 부분에서의 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강화 학습 부분에서의 개선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서의 개선이 있습니다. 심층 학습, 그러니까 딥러닝 쪽 CNN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정책 네트워크와 가치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학습을 했는데, 알파고 제로에서는 이제 이걸 통합을 해서 같이 학습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CNN 모델만 썼다면, 이제 알파고 제로에서는 레즈넷과 같은 이제 구조로 40층 이상의 이제 전차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멀티태스크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 부분에서는 애초에 KGS 데이터를 쓰지 않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셀프 플레이만으로 이제 프로 기사들을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실시하던 플레이 아웃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승률을 이제 가치 네트워크만으로 이제 판단을 하여서 이제 승률을 이제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알파고 제로의 성능은 이제 소위 이제 저희가 전 세계 바둑 기사의 1등이라고 불리는 커제 구단도 이제 5대 0으로 이제 전패한 성능을 이제 보였고요. 이때 알파고 제로의 성능은 엘로 레이팅 5,000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무리 인간 바둑 기사의 엘로 레이팅이 4,000점을 거의 못 넘었었는데 5,000점이 된 걸 이제 딥마인드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여 이제 바둑에 있어서 이제 바둑 AI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복했다고 느끼고, 이제 마지막 알파고 제로를 마지막 논문으로 이제 발표하고 이제 바둑 쪽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현 및 실습은 이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텐서플로우 쪽에서도 이제 미니고라고 해가지고 알파고 제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둘 수 있게 이제 구현해 놓은 코드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 관련 사이트, 딥마인드 쪽에서 이제 알파고 티치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이제 시뮬레이션 했는지 또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좀 보시면 이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 제가 이 논문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최성준 교수님과 그다음에 뭐 제이펍 출판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 궁금하시면 이제 알파고 딥마인드 쪽에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 무료로 여기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Q&A 받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프리서치 시간을 늘리면은 승률이 계속 올라가긴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폰더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이제 한 수 둘 때마다 이제 그 레이턴시가 있잖아요. 뭐 네. 갑자기 1분 만에 둘 수도 있고 몇 초 만에 둘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오랫동안 탐색할수록 이게 승률이 올라가는 건지, 아까 보니까 상대 수가 확률이 이제 낮은 쪽으로 찾아서 자기 유리한 수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네. 그 각수를 확률을 잘못 계산했을 때 계속 길어지면은 수익이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걔가 수를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시간적인 게 바둑에서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둑의 그 시간 제한을 안 뒀을 때보다 뒀을 때 성능이 살짝 낮아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트리를 여러 번 이제 탐색을 해나가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질수록 승률이 더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럼 시간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하면은 뭐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수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 트리를 탐색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만약에 시간이 무제한하다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컴퓨팅 파워라던가 아니면 바둑 자체 규칙이 이제 뭐 초읽기나 이런 기본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뭐 안 되진 않을까 싶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만 이제 무제한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뭐 좀 더 알아보시면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처음에 SL 정책 네트워크만을 통해 가지고 그 유럽 챔피언 판후이 2단과 이제 붙었을 때 이제 오피셜 경기에서는 이제 판후이가 5대 0으로 지긴 졌지만 이제 약간 제약을 뒀을 때 약간 시간 같은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알파고도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관련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어요. 3대 2로 알파고가 겨우 이긴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알파고 정책적으로 네. 몬테카를로 서치 같은 경우에 네. 아까 난수를 한 1만 번 중에 7번 정도의 예측치 못했던 그런 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난수를 발행하는 자유도가 네. 판 초기에는 엄청 높을 것 같고요. 네네. 수가 진행되면서 자유도가 점점 낮아질 것 같긴 한데요. 네네. 혹시 판 초기에랑 판 이제 중기나 후기에 그런 몬테카를로 서치 횟수를 조정하는 뭐 그런 룰이 조금 더 있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트리의 깊이를 이제 약간 조정을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디폴트로 뭐 예를 들어서 그 트리의 깊이를 뭐 10층까지 뭐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하듯이 좀 조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확히 그 부분은 그 판 초기 그 판의 초기 중기 뭐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